클레오파트라 특별판 2편 카이사르를 사로잡은 이집트의 여왕. 지난 시간 클레오파트라는 양탄자에 숨어 카이사르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21세의 젊은 여왕이 52세의 노련한 로마 최고 권력자를 사로잡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카이사르의 마음을 얻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으니까요. 더욱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정치, 한복판에서 이집트 여왕으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7년 초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였지만 클레오파트라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남자였어요. 그녀의 지성과 매력에 완전히 매혹된 것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나일강을 따라 여행하며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탐험했습니다. 이는 로마 장군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어요. 나일강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통해 카이사르에게 이집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파라오의 무덤들, 거대한 신전들, 그리고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까지.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풍요로움과 고대 문명의 웅장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그는 이집트가 로마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았죠. 이집트는 단순한 속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생명줄 같은 존재였거든요. 여행 중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왕이 아니라 박학다식한 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카이사르는 그녀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정치와 철학, 문학과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지적 교감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7년 여름, 클레오파트라에게 생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이미 로마에 입양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혈육은 이 아이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이 클레오파트라라는 뛰어난 여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였으니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하지만 이 임신 소식은 동시에 복잡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이집트 여왕과 너무 가까워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보수적인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가 동방의 여왕에게 현혹되어 로마의 전통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는 앞으로 벌어질 정치적 갈등의 전조였습니다. 그해 가을,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15세.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라고 불렀죠. 이 아이의 탄생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카이사르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이 있다면 이집트의 미래도 더욱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책임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카이사리온의 출생 후 카이사르는 로마의 정치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원로원과 시민들은 그가 언제까지 이집트에 머물 것인지 궁금해했거든요. 로마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카이사르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불만이 커졌어요. 마침내 기원전 46년 봄,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이사르의 로마 복귀 결정은 클레오파트라에게 큰 시련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또다시 홀로 이집트를 다스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카이사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고 그의 아들까지 있었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떠나보내면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카이사르가 떠난 후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내정에 집중했어요. 그녀는 카이사르에게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 이집트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특히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어요. 이집트가 로마에 더 많은 곡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는 갈리아 전쟁과 내전에서의 승리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거든요. 기원전 46년, 그는 4번의 개선식을 동시에 거행하며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과시했어요. 이 중에는 이집트에서의 승리도 포함되어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들으며 자신도 그 영광의 일부라는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46년 말, 클레오파트라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이사르가 자신을 로마로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외국의 군주가 로마에 공식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는데, 하물며 여성 군주가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오랜 고민 끝에 로마행을 결심했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로마는 적대적인 환경일 수 있었고,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기회로 봤어요. 로마에서 직접 정치적 인맥을 쌓고 이집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원전 46년 겨울,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과 함께 로마로 향했어요. 그녀의 로마 입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이집트의 보물들을 가득 실은 배들이 로마에 도착했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이 동방의 여왕을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말이죠. 클레오파트라의 로마 거주지는 카이사르가 마련해준 티베르강 건너편의 호화로운 빌라였어요. 이곳은 로마 시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였죠. 클레오파트라는 이곳을 이집트 문화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예술품들과 향료, 그리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빌라를 장식했거든요. 로마의 귀족들은 이 이국적인 분위기에 매혹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로마인들이 클레오파트라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보수적인 원로원 의원들과 공화주의자들은 그녀의 존재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들은 카이사르가 이집트 여왕에게 너무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 이것이 로마의 전통과 가치관을 해친다고 주장했어요. 카이사르가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죠.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클레오파트라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로마 사회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녀는 로마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을 자신의 빌라로 초청해 살롱을 열었어요. 철학과 문화, 과학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든 것이었죠. 많은 로마인들이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우아한 매너에 감탄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로마 체류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카이사르와의 공개적인 관계였어요.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각종 공식 행사에 동반했고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이는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기혼자인 카이사르가 외국 여왕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기원전 45년 카이사르가 건립한 비너스 제니트릭스 신전에 클레오파트라의 황금 조각상을 세운 일은 로마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이는 클레오파트라를 여신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보수파들은 이를 두고 카이사르가 로마의 신들을 모독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논란들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어요. 로마에서의 화제성이 클수록 이집트의 존재감도 커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로마의 상류층 여성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어요. 특히 그녀의 패션과 화장법은 로마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이집트 스타일의 옷차림과 화장품들이 로마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또한 로마의 정치인들과도 인맥을 쌓아갔어요. 카이사르의 부하들과 친분을 맺고 원로원 의원들과도 대화를 나눴거든요. 비록 모든 사람의 환심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그녀는 이집트가 로마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원전 44년 초 카이사르는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는 동방의 강대국 파르티아를 정복하려는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원정에 이집트도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원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죠. 카이사르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데스 마르티라고 불리는 그날,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한 것이었습니다. 브루투스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들이 폭군 카이사르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른 일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카이사르의 죽음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있어서 단순한 연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이집트의 미래를 보장해줄 유일한 인물의 상실을 의미했거든요. 더욱이 로마에 있던 그녀의 처지는 갑자기 매우 위험해졌어요. 카이사르를 죽인 세력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로마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카이사리온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떠나기 전에 카이사르의 유언장 공개를 지켜봤거든요. 혹시 자신이나 카이사리온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궁금했던 것이죠.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나 카이사리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겨줬어요. 이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원전 44년 4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과 함께 로마를 떠나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약 2년간의 로마 체류가 끝난 것이었죠. 이 경험은 그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로마의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 앞에는 새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로마는 다시 내전 상황에 빠졌거든요.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제2차 삼두 정치를 시작했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같은 공화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았어요.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통해 로마 정치의 핵심을 이해했고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생겼거든요. 특히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이 그녀의 주목을 끌었어요. 카이사르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던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서서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카이사르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로마의 강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안토니우스를 점찍었던 것입니다. 이는 운명적인 선택이 될 것이었어요. 다음 3편에서는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극적인 만남과 그들 사이에 피어난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타르수스에서 벌어진 역사상 가장 화려한 만남부터 두 사람이 함께 꿈꾼 거대한 야망까지 고대 세계를 뒤흔든 또 다른 러브 스토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